자, 첫 번째 주제 설정입니다. 쓰기 가장 기초죠.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은 글쓴이의 뭡니까? 본격적인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무엇이 바로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글쓴이가 글을 통해 나타내는 중심 생각, 의도가 주제입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 주제 선정의 일점에서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야겠죠.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필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야지 모르는 내용을 쓸 수가 없겠죠. 또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그와 같은 주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을 해야, 일단 글이라는 것은 독자를 전제로 쓰니까 독자들 공감을 해야겠죠. 자, 이런 주제 선정의 유의점. 그 다음에 주제문이라는 문장 형식입니다. 주제는 보통 명사형이나 이렇게 단출하게 끝나도 되지만 그러면 주제문, 문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완결된 문장은 3번의 주제문 작성, 평서문이 좋고요. 완결성, 마침표 딱 짓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류는 바야흐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면 절망의 늪은 언유법, 이런 비유는 피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참신하고 간격, 의문문이나 부정문보다는 평소문이 적합하다고 얘기 드렸죠. 자, 유형에서 상황에 어울리는 주제. 상황은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학적 지문 나올 수 있고, 또 기사문도 나올 수 있겠거니와, 상황 지문이야 우리 텍스트로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죠. 지금 우측의 문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상황 지문이 속담으로 이렇게 소재들을 깔고 쫙 연결했어요. 01번 뭘까요? 도움닫기 예제. 마음을 소재로 글을 쓰기 위한 수집한 고사성어 검은 속담들을 정리해뒀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추출해 보아라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기에 제시된 속담의 뜻을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합니다. 자, 여기에 정신을 더하사를 쓰하면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정신 집중을 얘기하죠. 마음이 어둡고 찬란할 때는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한다. 마음 가다듬기 라면은 1번의 기억니은을 결합하다가 소재로 연결해 주제를 추출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중요한 얘기죠. 가끔씩 사람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분노를 할 수도 있고 아주 격앙된 감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마음보다도 잔인한 무게는 없다. 리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마음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크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생활이나 내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이 있죠. 그 다음 미음 비읍 볼까요? 미음, 마음이 오진 사람은 조그마한 집에 살아도 행복하다. 행복의 척도는 뭐다? 마음에 어떻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겠죠.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에 굽어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면 양심의 가치기 가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명이 돌본다라는 신명이 굽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그게 미연비읍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은 외적인 현상이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미음만 해당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쓰면 신명이 돌본다라는 비읍은 이런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 속담이나 격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신명이 돌본다 이런 표현은 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소재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해 두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두고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자, 242쪽에 가주제와 참주제, 우리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았듯이 주제 설정, 주제문 여기에서 유형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가주제, 참주제가 있는데
가주제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참주제는 문장 형태의 한정된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오락 하면 가주제가 되겠지만 범주가 넓죠. 그러나 전자오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하면 구체화됩니다. 참주제 됐고요. 유형이 제목 정하기가 대표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돕닫기 예제 잘 보면은 이번 문제는 자료 해석, 그죠? 또 자료의 활용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제 표제와 부제를 한번 정해봐라 라는 얘기. 물론 결론적으로 선택지에 있는 표제, 부제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자료 활용을 거쳐서 뭡니까? 바로 주제를 연결하는 문제니까 자료 활용과도 긴밀히 통해요. 일단 자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료 1에 그 효도할 효차죠. 여러분들 돕닫기 예제 2번에 보면은 이 글자가 그죠? 여기가 늙을로 늙을로 이게 어른이란 뜻이에요. 어른, 늙을로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아들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이게 자식이죠. 부모고. 따라서 여기 보니까 얘가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자가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두고 아주 그래픽을 잘했죠. 보세요. 글자 보면 여기 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수할 사람들은 많고 자식 하나가 막 흔들려 하고 있죠. 어려워합니다. 효도할 효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뭘 했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죠.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할까? 자료 1은 효도가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다. 그 다음 자료 2를 보면 한국인 평균 수명 변화 추이를 보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지? 고령화 사회도 그런 맥락이겠죠? 자료 2에는 평균 수명의 증가. 자료 3 볼까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도리라지만 그게 효의 근본 아니겠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짐이 너무 무겁네요. 부모 모시는데 어려움을 얘기한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글자의 어떤 상형성으로 이미지 하나 전달했고 자료 1, 자료 2는 통계 그래프를 얘기했고 다음에 인터뷰 내용의 자료 3개를 가지고 효도의 어려움. 그래서 거기 인터뷰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사회적으로 전혀 배려가 없더군요. 사회적 배려는 뭘 합니까? 정책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표제로는 노인봉양 자식만의 몫인가 이렇게 표제를 정해놓고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지원 장치가 필요한 현실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지원 장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죠. 하여 답이 4번입니다. 자료 해석과 표제 부제를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료의 수집과 활용입니다. 두 번째 이게 자료 수집과 활용이에요. 글의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바로 자료입니다. 그죠? 그 자료의 선별 분류가 있죠. 자료의 종류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황을 얘기하거나 또는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문제점이나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 문제 해결 방안을 보여주는 자료. 조금 전에는 그 형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또 내지는 통계 그래프를 인터뷰를 통한 이런 자료도 있죠. 그래서 1번의 통계 그래프, 실태를 보여줍니다. 주로 신문기사는 문제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인터뷰 내용은 어떤 현상, 원인, 문제점, 해결책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자료의 요건 볼까요? 자료는 여러분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것은 자료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유형 이해, 문제 유형은 자료를 수집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선별해낼 수 있는가, 수험생이 선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자료 선별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을 바르게 딱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돕닫기 이제 공산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자, 공사 한번 보시면 청소년의 팬클럽 문화 바람직한가? 라는 제목은 나와 있죠.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바로 자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글감이니까. 가사에 들어갈 내용, 자료 활용입니다. 청소년들의 팬클럽 문화. 그래서 찬반 양론이 있네요. 팬클럽 활동은 바람직하다. 주장에 논거가가 나왔고요. 논거는 왜냐면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시면 답을 고르기가 수월했습니다. 이쪽은 팬클럽 활동은 바람직하다니까 가에 들어갈 주장에 대한 논거는 긍정적 측면의 논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본에 바로 선택지 1, 2번 봅시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긍정적 측면. 팬클럽 활동을 통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고 청소년기의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건한 원건은요.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구조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접근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팬클럽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팬클럽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겠죠. 주장의 논글은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될 겁니다. 구체화시켜서. 자, 우리가 그 3번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경쟁 팬클럽에 가입한 친구들을 적대시한다. 그렇죠. 그건 뭐 부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남에는 회원들 간의 다양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어 청소년기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팬클럽 문화의 긍정적 논거이므로 부정적에 합당하지 않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자료 해석과 보완 이제 보죠. 자료 해석 보완. 자료 해석 문제가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줄에 보면 자료 해석 능력과 이 자료는 아까 보았듯이 그 형식의 통계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문제 현황을 제기한 이와 같은 뭡니까 인터뷰, 뉴스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해당 논거의 적절성 판단하는 이런 문제 두 가지 유형이다. 그죠? 유형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석 능력, 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전개 양상에서의 논거 같은 것들이 문제에 자주 제시되죠. 자, 자료 해석 중심으로 한번 문제 몇 문제 접근해 봅시다. 04번 한번 보시죠. 자, 정보기관을 예상독자로, 정보기관이 예상독자가 정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빈부격차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빈부격차의 문제. 뭐 어제 오늘이 아니죠. 빈부격차가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실태 아니겠어요. 그 양상을 지금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이렇게 두 가지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세 번째 뭡니까? 일보의 기사가 자료로 나와 있죠. 아래의 자료를 보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번은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 소득 및 조세 부담률 격차. 자, 그래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연도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다음에 또 뭡니까?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률은 비율입니다. 그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이든, 그게 부자든, 가난자든, 부담률이, 부자면 많아지고, 가난자는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양상을 여러분 가에서 얘기할 수 있고, 나번에 국민 전체 소득은 금융자산,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20%가 40점 몇 프로.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어떻게 되냐? 뭐 펀드에 가입했다, 저금이다 같은 것 상위 20%가 71%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차원이죠. 자, 답은 뭘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시행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자,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지금 물으면서 예상 독자가 정부기관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확대 밑줄. 그러니까 빈곤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복지 서비스 확대 이것이 방안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토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 그렇죠. 자료 해석을 잘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조세 부담률 격차가 감소가 아니죠. 이건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본을 잘 보면은 작은 그 검정 그래프가 있죠. 막대 그래프가 조세 부담률 비율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세를 가난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세금을 비슷하게 내고 있다는 사실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러네요. 조세 부담률 격차가 감소하죠. 이 얘기는 비슷하게 내고 있다는 이 얘기는 맞네요. 소득 재분배를 위해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겠어. 그럴듯합니다. 소득의 재분배. 이래서 소득 분배할 때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적절한 형평성도 연결이 되고 아무래도 이런 조세 부담률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막을 수 있겠죠. 자, 다음 금융자산 비율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우측의 원그래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소득 이전에 적으면 있는 돈이만 금융자산은 그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은행에 예치해둔다든가 또는 펀드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거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소득만 가지고는 뭡니까? 이런 빈부격차의 해소는 조금 한정적일 때가 있다는 지적도 좋은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갈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야 돼. 이건 국민들에 대한 빈곤층에 대한 인식 얘기지. 지금 대상이 그죠? 대상 독자가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 답은 금방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자료를 해석하고 다음에 또 그 방안들 선택지를 쭉 연결하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점에서 차가 나세요. 뭐 예상 독자가 정부기관이므로 정부기관이 빈부격차를 위해서 어떤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가 여기에 토의에 바로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번은 뭐다? 바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의 어떤 변화나 제고를 요구하므로 이것은 정부 차원의 대책일 수 없죠. 논의에서 벗어납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 해석과 아울러 선택지를 꼼꼼하게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 5번 한번 갈까요? 5번은 조기 유학에 관한 그림이다. 하나는 D그래프, 두 개는 D그래프,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 1 볼까요? 조기 유학생 현황. 현황 보면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해가 갈수록 아마 조기 유학은 일찍 보내는 게 유의하다. 특히 의학은 그렇죠. 나이가 어릴수록 일찍 보내야만 의학에 대한 다른 외국어 습득률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료 2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연도별 학자금 해외 유출 현황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료 3. 2006년 조기 유학생들의 국가별 분포에서 가장 많은 유학을 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죠? 43.9%입니까? 그럼 미국 보세요. 또 뉴질랜드. 미국하고 캐나다 합하면은 거의 70% 정도 됩니다. 캐나다. 미국,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쪽은 전부 영어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조기교육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즉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1번 자료 1을 가지고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초기에 조기 유학 인원이 많습니다. 얘기 드렸고 그래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료 3번 그 원그래프죠. 조기 유학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영어권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료 1 플러스 2 두 개 연결해서 조기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학자금 해외 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1번과 3번 조기 유학생 현황과 늘어나고 있죠. 초등학생들이 국가별 편중을 고려할 때 조기 유학의 주된 목적이 아마 영어 학습에 있지 않나 하는 추리도 가능합니다. 자료 2와 3을 연결해서 편중된 유학은 영재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과 상반된다. 여러분 유학의 편중성 어떤 국가에 많이 간다 해서 여기 나오는 국가 정책의 영재 육성이라는 그 국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편중된 유학과 물론 유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영재들만 유학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과 조금의 상관은 있겠지만 편중된 어떤 국가에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 편중된 유학 자체가 국가의 정책상 영재 육성이라는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점. 그래서 5번의 선택지가 자료 해석을 잘못한 것이겠죠.
자, 6번 자료에서 하나 더 볼까요? 전부 다가 시사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보기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보기 나번, 가번 노인 경제 생활을 얘기합니다.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비노인 가구 소득의 약 그 38%에 불과하고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적은 그죠? 공익성 일자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익성 하면은 뭐 공공사업에 뭐 이렇게 저 도로 사업이라든가 꽃 심기라든가 무슨 주차 이런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그 보수가 약한 쪽에 공공의 일자리에 머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적죠. 자, 나번 고령자 취업 이유. 취업 이유 돈이 필요해서. 나이가 드셔도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현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이 좋아서 뭐 그 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가나를 연결하면은 노인 가구, 노인들도 돈이 필요한데 응당 필요하죠. 필요한데 일자리, 그 소득이 되는 일자리가 지금 보니까 그 절반 이상이 공익형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낮단 말이지. 그리고 다음 보니까 여기 곡선 그래프에 보니까 해가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거기 도표에 하면은 2000년도 처음에 고령화 사회로. 그러니까 2000년 보니까 고령화 사회 인구가 7.2%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공익형 일자리로 보수는 적고 돈은 필요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모두 활용해 추론할 수 있는 논지는 주장하는 요지, 제목 이런 얘기죠. 그죠? 주제입니다. 거의. 일반 고령화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효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교육은 거리가 멉니다. 고령화 사회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운동, 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지. 여기 고령화된 노인 가구들의 생활과 관련한 거지. 고령화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해결 문제가 아니죠.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수익형 일자리를, 그러니까 공익형의 급여가 보수가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좀 더 행복하고 그와 같은 만족하는 삶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하겠죠. 수익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런 주제에 논지를 연결하시면 큰 무리수가 없겠죠.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구성이에요. 구성에는 특히 개요 작성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구성요소의 설정. 여러분, 구성이라는 것은 글을 짜내는 모든 작업을 얘기합니다. 소재, 제재를 모아다가 지금 이제 개요, 이게 개요가 글의 설계도거든요. 글을 짜내려가기 위해서 배치하고 모든 이 짜내려가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순서를 정하는 이 모든 작업 과정을 통칭해서 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재를 배치해 줄거리를 짜내는 것을 구성이라고 한다. 자, 구성 요소에서 연상이 하나 있습니다. 연상. 여러분들 여기 구성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로 연상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자유연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초창기에 수능 문제 몇 번 나왔는데 자유연상. 방법은 한번 예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면은 동전은 어디에 포함된다? 동전은 화폐죠. 화폐. 다음에 금융. 이런 관계를, 단어들의 관계를 가지고 동전에서 화폐를 연상해내는 것을. 동전, 화폐에는 동전 말고 지폐도 있고, 수표도 있고, 엄도 있습니다. 그죠? 이걸 뭐라 그래? 큰 범주로, 상위 범주로 나아가는 것을 일반화라 그래요. 일반화. 그리고 화폐, 동전 화폐는 실제 존재하죠. 이걸 가지고 추상적인 단어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추상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념으로 나아가는 게 추상화. 그리고 이 반대로요. 포괄하는 상위 범주에서 구체적인 하위 범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개별화라 그래요. 개별화. 그리고 이런 금력이라는 추상에서 관념을 해서 화폐로 나아가면 우리 교재도 있죠. 뭐라? 구체화라 그런다. 자, 이런 과정에 지금 연상의 개념들, 기준들을 한번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있다. 여기 보면은, 자, 동전, 요렇게 있다고 봅시다. 동전, 화폐, 다음에 금력. 이 노란색의 일반화 추상화처럼 이런 설명은 없겠죠. 기준이란 우리가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예로 봤을 때, 여기 대나무가 있다. 그제? 대나무가 있으면은 뭐로? 자, 일반화 가면 대나무는 사군자에 속하죠. 사군자. 메란국적이니까. 다음에 이렇게 놓고 바로 위에 복이 동전에서 화폐, 금력의 관계처럼 연결할 때 여기에 들어갈, 즉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상화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사군자가 상징하는 건 뭐죠? 절개나 또는 지조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자유연상도 구성에 필요한 겁니다. 연상의 원리는 인접성, 유사성이니까 한번 읽어두고요. 자, 거래 구성 원리에서 우리가 뭐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 긴밀성 대신에 일관성 해도 됩니다. 일관성. 자, 07 한번 봅시다. 지금 보기에 그림, 조선시대의 민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이 이제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에서 착안하여 이끌어낼 내용, 연상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보기에 착안. 보기 조선시대의 민화의 그 범입니까? 표범입니까?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지를 쭉 해설지를 봅시다. 착안 대상, 왼쪽 면, 한쪽 면도 되는 호랑이의 몸통은 옆면, 얼굴은 정면으로. 얼굴은 정면, 호랑이 옆면. 이렇게 그랬죠. 편향된 시각과 같기보다 다양한 관점. 그럴듯합니다. 그죠? 이끌어낸 내용. 착안 대상. 실제로 달리 호랑이의 다리를 몸통에 비해 아주 짧게 그리죠, 다리를. 그 얘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의 변화를 도모하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호랑이 얼굴 표정을 무섭게 그리기보다는 아주 귀엽게, 고양이같이 그렸어요, 귀엽게. 그러면 이 지도자상에서 위험이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친근감을 드러내야 한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다음,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건 당연히 활동적인 면모를 지적하겠죠. 자, 5번 갑니다. 기존 해와는 달리 윤곽선, 그 발 같은데 이런데 윤곽이 있죠. 그 윤곽선을 뚜렷하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끌어낸 내용은 현실 비판을 중시하기보다는 전망을 제시. 현실 비판보다 앞으로의 비전 제시 전망은 이 윤곽선을 뚜렷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닿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착안해낸 내용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거냐? 윤곽선이 뚜렷하다 하면은 어떤 그 부하내동하거나 어떤 주변적인 현황에 이렇게 현실에 딸려갈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그 견해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주관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왜 윤곽선이 굵게 나타나 있으면 주관적인 의지나 태도 뭐 이런 것을 중시하기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바른 것입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더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자, 착안. 그러니까 착안과 더불어 착안이 곧 뭡니까? 연상하는 능력을 뜻하겠죠. 자, 8번은 뭐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51쪽 갑니다. 구성요소의 배치. 자, 글을 구성할 때 본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먼저 정하고 나서 본론에 적절하게 배치한 후에 서론 본론을 쓰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을 쓸 때 뭐 일반적인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단락 이상의 글을 쓸 때 보통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글을 쓰고자 한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먼저 본론으로 대충 크게 정리를 해서 본론에 하나 둘 셋 뭐 정도 쓴다고 보면 그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글쓰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9번. 여러분 이 문제는 무슨 문제 같아요? 일관성. 그죠? 글의 일관성.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도 일관성 언급은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의 일관성은 뭐다? 순서나 배열의 문제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일관성 이해에서 공급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글의 구성 원리.
에서 이때 글은 보통 이거 좀 구체화시키면 단락입니다. 그게 구조적 독해에서 한번 나온 부분이에요. 단락의 구성 원리는 통일성, 그러니까 통일성 문제로 나왔죠. 소주제문의 논제에서 뒷받침 문장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고, 다음에 완결성. 완결성은 소주제문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된다. 이 경우에 소주제문은 몇 가지 요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일관성인데, 이 일관성은 뭐다? 문장이든 단락이든, 여기는 문장 단위니까, 단락 단위니까 보통 순서나 배열의 원리를 그랬어요. 순서나 배열을 해나갈 때 단락이든 문장이든 여러분 이 해결 원리가 있어요. 일관성의 해결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일관성의 해결 원리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뭘 고려하라? 접속성. 접속성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쇄성. 연쇄성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인접성. 이런 세 가지 한번 기준을 한번 세워봅니다. 뭐 이건 이론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해석을 쭉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객관화시켜서 끄집어낸 하나의 이론입니다. 접속성에서는 뭐 한 두 가지 얘기하면은 보통 보면 뭐예요? 접속어 있죠. 접속어나 접속구. 뭐 띄어쓰기 넘으시면 구니까. 접속부사 사용법이나 다음에 지시어 이런 것들이 문장이든 단락이든 접속하는데 그만한 성격적 그 문장이나 단락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역접이라면 앞 내용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면 전환이니까 앞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시적 뭡니까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가령 여러분 여기 접속어 같은 경우에 한번 요건 조금 우리가 독해든 작문이든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요. 어떤 견해나 설명이 있습니다. 주장 얘기할까요? 어떤 견해가 있다. 그죠? 하나의 견해가 있다. 그럼 앞으로 이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간다. 이 견해를 이제 라지이라 보고 반론을 제기해 갈 때, 자, 문장을 한 3개 또는 단락이 3개 정도 된다고 보고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모드에서, 그죠? 시작하는 모드에서 자, 어떤 접속 조사의 연결이 가장 좋을까? 이 반론 제기라면 뭐예요? 그러나가 먼저 필두에 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좋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주는 따라서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를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B는 뭐예요? B는 A에 대한 반대입니다. 반론이며 다음에 앞으로 나타나는 C와 T에 대한 뭐가 되겠다? 대한 주지. 가장 주장하는 요지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묶입니다. 이 전체가 반론이니까. 왜냐면 때문에 이 안에 근거나 이유가 들어가니까, 그죠? B의, 이 반론, B의 근거나 이유, 이렇게 되겠죠. 주로 말하면 논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 논거. 따라서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B에 대한 뭐가 되겠다? 결론, 이렇게 되겠죠. 보통 주제 같은 것이 여기에 암시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견해 A가 하나 있어요. BCD로 반론을 이어가려 할 때 필두형 접속 부사가 그러나 왜냐면 때문이다 따라서 하는 것은 이미 논리적 객관화를 통해서 검증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쓰기에 주관식 문제도 이렇게 풀어가면 상당히 기본적 틀이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굳이 정보가 안 나와 있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객관화된 원리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유용합니다. 자, 일단 접속 사용법. 지시어는 나오는 대로 특히 지시에서 우리가 가시정보에서 이처럼 이와 같이 많이 봤죠.
이처럼, 이와 같이.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지시어는 어때요? 앞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뒤에 바로 아주 주된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제가 이 뒤에 수렴되기도 한다는 내용을 몇 번씩 독해에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이와 같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연쇄성은 어디에다 착안했냐면 연쇄성은 핵심 내용의 그 핵심어 또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의 반복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반복. 핵심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 개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어질 때. 자, 핵심어 스몰 a가 있다. 스몰 b가 있다. 그럼 b, 스몰 b 핵심어, 스몰 c 핵심어. 다음에 스몰 c 핵심어, 스몰 d. 이런 식으로 연쇄성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반복된다는 특징에 B의 꼬리를 물고 B를 이렇게 꼬리를 달고 모드로 다음에 C의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연쇄입니다. 이렇게 핵심의 반복의 특징을 가지고 연쇄성에서 한번 문장이나 단락의 순서를 잡아가도 좋을 듯 합니다.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성. 아무래도 공통적 그죠? 공통점이나 공통 범주 또는 동일 범주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이나 동일 범주를 가지고 이게 가까이 가겠죠. 그죠? 이게 더욱더 결합력이 강할 거 아닙니까? 결속력이.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보가 없거나 있거나 어떤 공통점이나 공통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끼리 아무래도 가까이 결속력이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하면서 해결 원리를 암기는 해서는 좀 무리수입니다. 암기한다고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같이 한번. 자, 여러분 교재 251쪽에 9번입니다. 과학을 생활화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서두 부분에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서두가 나와 있고 이처럼 하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잖아요. 9번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 순서를 바로잡는 거고. 자, 맨 첫째 문장과 그리고 맨 끝에 이처럼이란 결론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과학이라고 하면 의뢰, 어려운 것 한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상황 제시로 문제 제기된 문장입니다. 문제 제기 적어두고요. 그리고 니은이 예컨대 하지만은 첫 문장으로 오기가 어렵죠. 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으로도 어떠다? 바로 하나의 완결성이 있다고 보면 이해가 다 올 겁니다. 예컨대 하지만이 바로 올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처럼 뒤에 것부터 읽어볼까요? 드러난 문제 이외의 것.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왔다. 그러니까 여기 이처럼 바로 앞에 끝에 오는 게 우리 선조들이 과학적으로 이용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럼 그 중에 예시를 말한 게 니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끝부분에 오면 됩니다. 예컨대 간장을 담글 때 수치나 고추를 띄워 넣는 우리 선조들의 그와 같은 일상생활의 과학적 지식. 그게 끝부분에 오고요. 그리고 예컨대니까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그 지식을 언급한 여러분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데 여기 끝부분 내려놓고 기억 한번 보세요. 현대과학이 수입되기 전에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비과학적에 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약간의 의문을 달았지만 필자의 의도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비과학적일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먼저 올까? 일단 한번 보세요. 1번에 그러면 우리의 생활, 특히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는 과학이 전혀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 제기로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으로 완결성이 있으니까 의문문의 문제 제기는 아마 가장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럼 리을번에 가장 먼저 오면은 전혀 과학이 쓰이지, 과학적 지식이 쓰이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한 기억에 현대과학이 수업되기 전에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비과학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 약간의 추정한 그 비과학적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디귿 아닙니까? 하지만 해서 반론, 비과학에 대한 반론을 가져가겠죠?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교훈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과학 지식이 우리의 생활에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에 대한 예시이며 예컨대 이처럼이 받는 내용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리을
의문의 문제제기 먼저고요. 다음에 기억, 그리고 여건 비과학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만은 역접관계니까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른 예시 이인이 나오면 되겠네요.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훈련, 순서 잡기, 문제 해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번 문제. 다음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의 연설문입니다. 자, 이 글이 이어질 결론의 내용을 말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단락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 독해할 때도. 뭐 장문도 일단 주어진 글이 일반화된 몇 개의 단락이 있을 때는 독해, 전략적 독해 이런 것도 기초 차관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유엔은 전 세계에서 인권 보장과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제 인권 체계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마지막 문장. 세계 곳곳의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 국제사회의 관심사이다. 인권 문제.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인권 문제가 바로 화제입니다. 자, 둘째 단락 보시면은 여기서 둘째 줄에 빈곤은 인간 존엄과 인권의 신장을 저해하며 그 속에서는 독재와 분쟁이 싹이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빈곤 퇴치, 그 인권 문제에서 인권 문제의 가장 문제점으로 빈곤의 문제를 다뤘죠. 빈곤 퇴치는 인권 신장을 위한 유엔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 정진에 대한 시민사회 압력과 후원의 힘이 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에 단락부입니다. 끝으로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마지막에 시민들의 독립의지가 완전히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래서 인권 문제와 이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빈민, 그죠? 빈곤 퇴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동티모르의 얘기가 구체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말하기 쭉에서 마지막에 결론에는 뭐겠습니까? 결론은 이에 대한 평가 기대 전망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1번은 얘기가 아니고요. 2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 유엔의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아낌없는 지지를 약속하는 바이다 라고 유엔에 대한 평가, 인권의 평가와 또 기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전망치가 나오는 게 결론이 적절하겠죠. 이런 글에는. 근데 여러분 알아둘 게 3번 한번 보세요. 21세기의 세계 평화와 안정, 모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선결 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해결 방안 촉구를 모색하자라는 이런 내용은 주로 앞부분에 서론에 오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2번과 3번에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오히려 3번은 서론 부분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 바라고 결론에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점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평가 앞으로의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한 기대 이런 것으로 많이 매듭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개요 작성은 잠깐 여유 두었다가 이어가기로 합시다.